네, 지금부터 2부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시장은 여전히 지수만 딱 놓고 본다면 파란불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환율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수급적인 위축도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위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는 지금 구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2780선 근방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우로 넘어가면서 보다 드라마틱한 흐름은 코스닥 쪽에서 오늘도 확인이 되네요.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이고요. 더욱더 몸을 낮춰가면서 840선 현재 하회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의 상황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 시작에서 기관의 금융투자 중심의 매물 부담 상당합니다. IT 업종에 대한 팔자 집중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나마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의 매도는 찍히고 있습니다만 오전 대비로는 매도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선물 쪽에서의 흐름도 함께 오늘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고요. 외국인 쪽에서 팔고 있는 물량이 1시간 전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관 500억 원, 외국인 900억 원 가까이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이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오후짝에 힘이 빠지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전에 부진했다가 만회에 나가는 쪽에 힘을 두어야 되는지 오늘 다각도로 시작에 대한 고민 마감까지 진행하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순서로는요. 주도 섹터에 대한 고민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출발해 보시죠. 주도 섹터 공략과 함께할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 이 시간은요.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내내 분위기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락할 때는 하락 종목이 부담이죠. 오를 때도 하락 종목의 수가 많고 부담스러운 경계감을 아는 구간인데 어디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지 불안감을 가질 필요도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너무 우리가 여유롭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경계심은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불안감이 이어져서 혹시라도 시장에 약간의 이제 좀 변동성이 커지면 최근에 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가 좀 높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신용잔고가 지금 연중 대비해서 이제 최고가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신용도 IT 쪽으로 좀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좀 출렁임이 나타나면 당연히 이제 신용으로 주식을 사신 분들은 반대 매매나 매물이 이제 급하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은 좀 하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항상 좀 녹록진 않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지금 환율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38년 만인가요? 일본의 엔화가 지금. 맞아요. 네. 160엔을 지금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미국하고 일본과의 금리 차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게 좀처럼 좁혀지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연준의 일부 위원들이 생각보다 또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고, 일본은 최근에 이제 물가라든지 임금이 올라오면서 금리가 좀 빨리 인상하고 올라오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일본은 또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두 국가의 금리 차이는 벌어지고 일본은 엔화를 매도하고 달러화로 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엔화 약세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죠. 지금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재무장관, 일본의 재무 관련된 부분들이 악수하고 우리 두 나라의 통화 가치는 너무 지금 평가절하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개입을 좀 잘해서 방어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일본의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매각하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일본의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를 매도하게 되면 시장에서 막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 미국의 국채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우리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시장 금리가 좀 하락을 하고 연준의 기준금리가 좀 떨어지기를 많은 분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뭐 미국의 국채 가격이 국채 수익률이 다시 또 위쪽으로 움직여 버리면 이거는 뭐 성장주들 테크라든지 바이오, 2차 전지와 같은 이런 성장주들이 또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또 영향을 주고 진짜 개입을 할 것인지 근데 개입을 해도 사실은 이거 막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름철까지는 이러한 고공행진이 일단은 이어진다는 가정은 필요한가요? 그렇죠. 당분간은 이 방향성이 쉽게 바꾸기는 어려운 게 연준의 금리 인하의 스탠스가 조금 확고해지거나 네. 아니면 차라리 지금 9월, 뭐 11월 뭐 이제 금리 인하 스케줄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9월 한 번, 12월 한 번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한 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장은 아직도 그래도 두 번 하지 않겠어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뚜렷하게 진행이 되면 그때쯤은 그래도 이제 엔화의 약세가 약간 멈출까.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면 우리나라 원화가 그러면 이 1,390원에서 1,400원 부근에서 지금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요게 이제 혹시라도 위쪽으로 탁 튀어버릴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버티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오늘 뭐 한 3천억인가요? 조금 전에 3, 4천억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한적인 지금 지수의 흐름인데 혹시라도 환율이 좀 더 예민하게 위쪽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 약세 쪽으로 움직여 버렸을 때 뭐 외국인들이 혹시나 매도가 급하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또 한 번에 또 흔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쪽 그다음에 외환 쪽의 흐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체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에 뭐 신용잔고 이야기하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특히 뭐 소부장 중심으로 비중이 높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투자 전략을 좀 짧게 질문 가볼게요. 반도체가 수출 주기 때문에 계속 이전의 전략을 끌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은 어찌됐던 지수에 대해서 팔고자 하는 물량이 나오면 투심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포트 전략을 이번 주 그리고 7월 초에 어느 정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실까요? 아직까지는 뭐 상방 위쪽으로 저항을 뚫고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1,400원 위로 튀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근래에 보이지 않던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억 이상이나 1조 가깝게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 현물 쪽에서. 그럴 때 현물 쪽에서 그럴 때는 약간의 비중을 뭐 줄이실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7월 달에 지금 테크 쪽의 뭐 타임라인은 약간 긍정적인 모멘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마이크론은 조금 아쉽긴 하죠.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네, 마이크론은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지금 다음 주 금요일 날 잠정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오늘에도 코멘트를 했지만 그래도 이 타이트한 수급으로 인해서 가격 인상 뭐 이야기들이 나와준다라면 저는 7월 달은 또 메모리 조금 분위기는 펀더멘탈의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나쁜데 이제 수급 쪽으로 그 환율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뭐 아직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반도체가 주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오늘 소화되고 있는 마이크론을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죠. 팀장님 정말 안 좋은 건가요? 일단 주요 종목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본다면 양봉으로 전환이 된 이 오후 상태거든요. 뜯어보면 컨센 넘었잖아요. 내 마음속의 컨센은 못 넘었지만 이 분위기를 어떻게 지금 오후장은 해석하고 그리고 네.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가 읽어야 될까요? 네, 방금 앵커님 말씀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 마음속의 컨센이요? 네, 왜냐하면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아하. 누구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아, 엔비디아 탓을 형님 해야겠군요. 때문에 다들 눈높이가 여기가 있는데 요거만큼 나왔고 요거만큼 나왔는데 다음 분기에 대해서 약간 그냥 뭐 엄청나게 성장할 것처럼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눈높이는 저기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바로 시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근데 시간에서 한 7%뭐 빠졌나요? 아침에 뭐 한 5% 네, 정도로요? 5% 10%뭐 그랬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낙폭은 많이 됐어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슈는 그래 오래갈 이슈는 아니다라고 시장에서는 일단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주식 시장에서만 놓고 네네. 봤을 때 그 이유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제가 계속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HBM 때문이죠. 근데 마이크론도 저런 이유가 HBM에서 생각보다 잘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로 돈 버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마이크론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HBM을. 네. 그러면 원래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던 이 범용 쪽은 점점점 캐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부족 사태가 연결이 되고 어제 기사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가격을 올리겠다. 예, 반도체긴 D램과 하지만, 네. 낸드의 15% 이상의 가격을 일부 제품을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당연히 부족하니까. 타이트하니까 물건 가격을 올리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아마 4분기 정도로 갈수록 제가 봤을 때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이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 내에서 HBM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네. 우상향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D램 내에서 HBM의 비중이 점점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여기 가운데 24년도에 요 그래프를 보시면 21% 정도, 21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러면 이게 연말에 가면 HBM의 비중이 21% 정도 차지하니까 그만큼 이 커머더티, 원래 범용 쪽의 메모리의 캐파는 좀 부족해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다음 그림이 그 부분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회색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부분. 저게 이제 원래 커머더티 캐파고요. 밑에 빨간색 영역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HBM인 거죠. HBM의 캐파가 저렇게 많이 할당될수록 원래 옛날에 생산하던 일반 범용 D램이라든지 반도체의 캐파는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조금 자극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많이 증설을 해가지고 해버리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원위치 될 텐데 다들 지금 별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려고 할까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일단은 누리는 거죠. 재고도 네. 다 소화가 됐고. 일단 재고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걸 좀 누리다가, 근데 이게 버티는데 한계가 있죠 또. 네. 그러면 아마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결국에는 캐펙스 투자를 이제는 또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전공정 요즘 투자 이야기들이 나오는 나오고 거죠. 있죠. 네, 전공정 투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HBM 쪽의 비중이 점점 아직은 커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먼저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빨간색 그래프가 캐펙스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전공정 장비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네모난 박스 있지 않습니까? 네. 네모난 박스가 캐펙스 투자를 많이 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빨간색이 뭐냐면 전공정 장비주들의 주가 흐름인데 네모난 박스 전에 주가는 먼저 저점을 찍는다는 거죠. 캐펙스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6개월이나 한 2분기나 3분기 전에 이미 캐펙스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주가는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소식에 피크를 찍는 게 아니군요. 아니죠. 아니고 이거는 아직 이제 캐펙스 투자 앞으로 할 거야. 요즘 가격 올라가니까 결국엔 증설 또 해야 돼. 라는 소문이 돌 때 전공정 장비주들은 먼저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 거고. 근데 2025년대 막상 증설을 해서 증설한 부분을 장비주들한테 발주내잖아요. 장비주가 이제 실적 나오면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장비주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논리가 여기서부터 네. 나온 거였군요. 자,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캐펙스가 올라올 때 장비 업체들의 이익률도 이렇게 같이 좋아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 할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반기로 가면 결국에는 뭐 캐펙스 투자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수혜를 받는 장비주들은 좀 우리가 내버려뒀다면 레거시 쪽 장비주들 내버려뒀다면 서서히 지금부터는 관심을 좀 두고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장 변동 속에도 장비주만큼은 가는 종목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장비주 종목으로 좀 꼽아서 흐름 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좀 기대감 있는 종목은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유니셈은 GST라는 종목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요즘 GST는 워낙 액침 냉각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네, 그것 때문에 움직여가지고 사실은 유니셈이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못 올랐죠. 근데 유니셈은 이제 스크러브랑 칠러 같은 이런 유해한 가스, 그다음에 온도 조절, 기본적으로 캐펙스 투자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걸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캐펙스 투자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우리 레거시 뭐 투자 이야기 많이 나올 때 전공정 장비 중에 테스라는 기업이 있죠. 뭐 어떤 분들은 테스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시던데 이 테스도 최근에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수급인데요. 많이 빠졌다가 수급이 줄었다가 최근에 고개를 들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내년도 초나 올해 연말에 캐펙스 이야기 나오기 전에 지금이 딱 6개월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이 레거시 장비주들 중에 좀 안 오른 거, 또 싼 거, 기관 투자가들은 먼저 플레이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스나 유니셈과 같이 기관의 수급이 관건인가, 기관 세부적으로 특별히 눈여겨보시는 수급 주체가 있으실까요? 장비주의 한정에서는? 장비주의 한정에서 일단은 저는 이제 항상 먼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사모펀드 중심으로 좀 보고 있고,
사모펀드가 일단은 뭐 정보력 측면에서는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기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금력이 연기금이 계속 좋기 때문에 연기금에서 관심 가지는 거는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반도체에 대해서 시간을 좀 많이 써봤습니다. 그래도 저희 해운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대한항공도 오름세가 쭉쭉 나오고 있는 오후라서 팀장님께 보내드릴 수 없고 점검 받고 보내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이게 대한항공은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네네. 그걸 제외하고도 항공주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 있는 상태인지 좀 점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원래는 조금 모멘텀이 슬로우해졌는데요. 네. 사실 요즘 해상 운임 때문에 모멘텀이 하나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큰 대한항공과 같은 경우도 그 해상 운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연결이 그렇죠. 우리 왜냐하면 LCC는 못 받거든요. 아. LCC는 우리처럼 여객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화물을 실어 나르진 않거든요. 근데 해상 운임이 올라가니까 막상 보니까 항공 운임이랑 비슷비슷하네? 그러면 나 빨리 보낼 수 있는 거로 항공 운임 할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항공 운임 쪽이 요즘 올라가는데 LCC는 거기에 수혜를 전혀 받을 수가 없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화물 운임이 올라오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3분기는 성수기거든요. 혹시 아, 그렇네요. 비행기 타고 어디 안 가시나요?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가십니까? 저는 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끊어놓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지금 해운 운임에 대해서 포커스를 팀장님 맞춰서 해운 쪽 뭐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조금 더 투자 기회를 노려봐야 되나요? 아니면 풍선 효과처럼 이어지는 쪽에서 저희가 승부를 봐야 될까요? 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지금 해상 운임이 튀기 때문에 항공 운임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해상 운임이 튀는 이유가 홍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해소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운임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비싼 항공 운임보다는 다시 배를 가지고 이렇게 해상 운임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또 대한항공의 화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모멘텀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화물 운임의 연결고리에서 본다면 저희가 딱 한 종목만 보면 될까요? 대한항공. 그렇죠. 지금은 뭐 탑픽은 대한항공밖에 눈에 띄는 게 없죠. 네. 기업 관련해서 흡수합병 관련한 이 심사 관련한 모멘텀이 된다면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좀 더 다른 시선으로 타이밍을 잡아야 될까요? 팁 살짝 주고 가신다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한항공을 방금 말씀드린 운임 정도로 보시지만 조금 뭐 여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여객이 3분기에 성수기일 때 좋아진다라면 사실 한국공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공항이요? 네, 우리가 공항에 가면 한 번씩 보게 되는 뭐 간판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요. 이 한국공항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화물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내 서비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운임과 관련해서 어디로 튈지 사실 난 불안해서 잘 모르겠어. 그죠? 그리고 방금 뭐 또 이슈도 또 있잖아요.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슈. 좀 불안해서 싫다라면 차라리 이런 쪽들이 요거는 화물과 여객이 같이 좋아졌을 때 그냥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같이 주거든요. 아하. 밸류업에도 또 맞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도 한번 보시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아이디어 오늘 확장까지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준비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과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